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의 김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로 처음 찾아주셨습니까? 네, 지난 8월 23일 토요일은 처서였지요. 네. 워낙에 무더운 여름이어가지고 모두들 처서 매직이 언제쯤 시작되나 하고 손꼽아서 기다리셨을 겁니다. 처서하면 바로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을 텐데 교수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처서 하면,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속담대로라면 처서가 지난 지금쯤에는 모기 입이 비뚤어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탓에 가을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처서가 지나도 입이 삐뚤어지지 않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인 말라리아 위험성도 함께 올라가요. 예.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8월 19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리아 어떤 병이고 왜 문제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작년 그러니까 과학동화 2024년 9월호에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에 사상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던 걸 계기로 작성한 기사인데요. 네. 살펴보니까 말라리아 확산세가 심각한 건 서울만의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음. 질병관리청의 주요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1년 294명에서 2023년 747명으로 훌쩍 뛰었거든요. 예. 특히나 2023년 상황이 좀 심각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남북관계까지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는데요. 이 키워드들과 말라리아는 좀 무슨 상관일지, 말라리아를 몰아내기 위한 대응 체계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이렇게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서 말라리아가 뭔지 대충은 아는데 네. 그래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전 세계에서 매년 2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단세포 생물인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인간의 피를 빠는 과정에서 퍼져요. 근데 말라리아 원충도 종류가 좀 다양해서 삼일열 원충이나 열대열 원충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삼일열 원충에 의한 감염 사례가 좀 많죠. 예. 모든 모기가 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 속에 속하는 모기, 예. 그중에서도 암컷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컷은 인간의 피를 빨지 않으니까요. 수컷이 좀 큰 모기 말하는 거죠? 아니요. 같은데 체후 차이는 크지 않고 그중에서 피를 빠는 모기라고 예,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모기랑 얼룩날개 모기 속 모기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일반 모기는 앉아있을 때 지면 또는 벽면이랑 몸의 각도가 이렇게 수평이에요. 예. 반면에 얼룩날개 모기 속의 모기는 꽁지를 조금 들어 올린 상태로 앉습니다. 그래서 몸과 벽면 사이의 각도가 45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꽁지를 들어올린 모기는 한번 보면 좀 의심을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발표한 홍보자료 속 문구가 조금 직관적이고 재밌어서 들고 왔는데 네. 앉아있을 때 꽁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행 시에는 윙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증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라리아 원충에 일단 감염되고 나면 7일에서 30일 사이에 잠복기를 갖습니다. 네. 이 기간은 말라리아 원충이 인간의 간을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기에 침에 섞여서 인간의 혈액으로 들어간 말라리아 원충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간으로 향해요. 그리고 거기서 간세포를 먹으면서 수를 분리죠. 이야. 충분히 수가 불어난 다음에는 다시 적혈구 속에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흐르는데 이제 다른 얼룩날개 모기 속 암컷 모기가 이 혈액을 빨아먹으면서 다른 인간에게로 퍼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때 인체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약간 몸살 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통이나 식욕 부진, 고열이 대표적인데 앞서 한국에서는 주로 삼일열 원충에 의한 감염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원충에 감염될 경우에는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열인 거예요. 네. 3일에 한 번씩 열이 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됩니다. 예. 사망 사례도 거의 없으니까 좀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네. 말라리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동안 말라리아 뭐 걱정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못 봤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안전지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유입된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내 말라리아의 역사는 생각보다는 길어요. 올해 초에 방영한 원경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태종의 아내이자 세종대왕의 어머니로 알려진 원경황후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스포일러를 좀 미리 해드리자면 원경황후의 사인 역시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 아, 학질이 말라리아군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말라리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네요. 네. 한반도의 토착병이던 말라리아는 20세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한국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크게 세를 불렸다고 해요. 1970년에는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1만 5,926명에 달할 정도였죠. 네. 그래도 뭐 70년대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정부의 꾸준한 퇴치 노력에 힘입어서 1979년에는 말라리아 감염자 수를 0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WHO는 이어서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선언했죠. 예. 불과 9년 만에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1만 5천 명 선에서 0명으로 줄인 셈인데 이거 대단해 보이는데 어쩌다가 다시 한국에 말라리아가 이렇게 재등장한 겁니까? 네, 모기는 38선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북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 말라리아 확산세는 1993년에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의 군부대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죠. 네. 그래서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사업을 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한 환자의 80% 이상이 북한에서 온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의해서 감염됐다는 게 그 배경이었는데요. 사업 결과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 수가 2007년 1,616명에서 2013년에는 339명까지 약 8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도 남북이 좀 화해 모드에서 같이 방역도 해서 이렇게 숫자가 확 준 것 같은데 요즘은 네.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는 남북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공동 방역이 이뤄지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 수 급증은 남북 관계 탓이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영향도 좀 살펴봐야 해요. 연도별 한국 말라리아 환자 수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294명이었다가 2023년 747명으로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띄어요. 예. 그러다가 2024년에는 다시 147명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왜 2023년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늘어났느냐? 예. 이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남북한 모두 말라리아 방역 활동에 소홀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폐쇄하면서 국제기구에서 제공받던 말라리아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것들을 공급망이 끊기고 재고도 동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4년 초부터 다시 국경을 통해서 국제기구의 방제 지원 물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쭉 드렸는데 국내 말라리아 발생 추이에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양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해에 취재를 진행하면서 만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은 국내 말라리아 발생 추이가 증가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보셨는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의 말라리아 확산세,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요.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50대 50의 비율로 국내 말라리아 발생 추이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북한의 기여 수준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북한에서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관련 자료를 좀 공개해줘야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관찰되는 말라리아 병원체 유전체 자료를 좀 제공받아서 대한민국에서 관찰된 말라리아 병원체 유전체와 좀 비교를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내용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발생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기후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변화는 또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앞서 북한의 영향 이야기를 좀 쭉 해드렸어요. 예. 이거는 조금 작은 범위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불과 수년 사이에 말라리아 발병자 수를 늘렸다가 줄이기도 하는 요소니까요. 예. 반면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발병 경향성을 보다 큰 범위에서 바꿔놓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 지구적으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서식 범위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찾아봤던 걸로는 콜린 칼슨 미국 조지타운대 생물학과 교수팀이 2023년 국제학술지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회보에 발표한 연구 결과였는데 예. 기후변화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 모기 속 모기의 서식 범위 자체가 매년 4.7km씩 더 고위도로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 탓에 고위도의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기후 변화가 말라리아 발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사이의 연관관계가 좀 생각보다도 좀 더 복잡해요. 아, 그래요? 네, 모기 유충은 얕은 담수 웅덩이에 서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올수록 모기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강우량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연구 결과인데 예. 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제 2022년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강우량 패턴 변화가 말라리아 확산세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연구팀은 1901년부터 2015년 사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확산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 그리고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들 데이터를 모아서 기후변화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확산 양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폈죠. 근데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와 강우량이 상승하면서 말라리아 또한 큰 폭으로 확산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많이 오면 말라리아가 더 넓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이게 또 과학이라는 분야가 늘 그렇듯이 또 딱 잘라서 복잡하군요. 네, 단언하긴 어려워요. 예. 강우량 상승 이퀄 말라리아 확산이라는 공식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강우량이 증가할 때 거꾸로 말라리아 확산세가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재호 교수팀의 논문에서는 강우량이 많아지면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번식할 공간이 늘어나면서 말라리아 확산세가 강해진다면서도 비가 한 개치 이상 내릴 경우에는 이 연관관계가 뒤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모기 유충이 휩쓸려서 죽는 등 모기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네.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분명한 사실은 기후가 변화하면 과거에 말라리아 문제를 겪지 않던 지역이 말라리아의 위험에 새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중에 한 예시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2016년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면서 열대 지역에 살던 모기가 유입돼서 적응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도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 변화가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모기로 인한 질병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가장 최근인 작년, 올해 어떤 추세로 보이나요? 네, 다행히 2024년 넘어오면서 한국에서는 말라리아 확산세가 좀 고개를 숙인 형세예요. 예. 그래도 안심을 금물인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는 말라리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니까요. 한국 또한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좀 접어드는 상황이라 말라리아 확산에 취약하죠. 예. 실제로 2021년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 북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태국 등 25개국을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WHO는 이들 퇴치 우선 국가들한테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예. 좀 뭐랄까 속상한 사실은 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 중 OECD 회원국은 이제 한국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단 3곳뿐이라는 게 좀 씁쓸하죠. 그렇네요.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말라리아 대응책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근데 단세포 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이나 코로나19와 달리 백신 개발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WHO의 승인을 받고 상용화된 백신은 2021년 승인된 모스퀴릭스랑 2023년 승인된 R21 두 개입니다. 예. 모두 열대열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이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를 예방하지는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백신이 이렇게 제한된 거라면 방역 말고는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라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질병관리청은 2024년 4월 25일에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좀 강한 계획인데 무증상 말라리아 환자를 더욱 촘촘히 찾아내고 예. 환자가 발생한 감염 추정 지역 및 거주 지역에서 공동 노출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래서 말라리아를 조기 발견, 치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일환으로 말라리아 역학조사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보니까 2024년에 서울에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예. 제가 지난해 만난 전문가들은 이제 입을 모아서 예. 그래도 아직 국내에 말라리아 방역 및 진단에 대한 인식이 좀 높지 않다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로 가는 길은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말라리아 퇴치하려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네, 한마디로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열 환자 중에서 말라리아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고 무증상 말라리아 환자를 찾아내 전파 고리를 끊는 게 말라리아 퇴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네. 사실 말라리아 그러면 저희 뭐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은 그래도 좀 뭔가 익히 기초 지식을 알고 있는데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라리아 이거 아프리카에서 생기는 질병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이 속도가 관건이라면 오늘같이 이제 많이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고 만약에 이걸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증상이 있다. 내가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문 이후에 나타난다면 잽싸게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무력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모기 기피제 사용하셔야 하고 예. 야간 활동 자제하셔야 하고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야외 활동한 이후에는 샤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 옷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네, 말라리아 모기를 좀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용 살충제를 사용하시고 방충망을 정비하는 한편 고인물 등 모기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아주 현실적인 대응책이고요. 네. 해외에서는 조금 더 신박한 대응책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해외에서는 말라리아에 지속적으로 위협에 처한 국가들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신박한 대응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스웨덴 스톡홀름대에서는 2021년에 말라리아를 퍼뜨릴 모기만 유인해서 죽이는 가짜 피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예. 네. 웃긴데 이게 말라리아 원충은 HMBPP라는 물질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혈액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결국 모기가 혈액을 더 많이 먹고 말라리아를 더 많이 퍼뜨리게 하는 물질인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톡홀름대 연구팀은 이걸 역이용을 했는데 비트 주스에다가 살충제 그리고 말씀드린 HMBPP를 썼고 암컷 모기 앞에 둔 거예요. 네. 모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 다 먹었나요? 네, 맞습니다. 모기들이 우르르 가서 HMBPP랑 살충제가 섞인 비트 주스를 마시고는 죽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연구팀은 이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몰레큘러 어트랙션이라는 회사도 창립을 했어요. 아, 회사까지 차렸습니까? 정말 손에 잡히는 경제인 셈인데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해왔는데 환경에 영구적인 해를 끼치는 광범위한 살충제 상용 대신에 감염 매개체를 골라 죽이는 기술을 통해서 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을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장점이 많네요. 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출장 가면 황열병 주사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맞아야 출장 허락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말라리아 말고 이 황열병이나 이런 것도 모기와 매개된 질병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라리아 외에 뭐 댕기열이나 말씀하신 황열병 등을 옮기는 대표적인 모기가 바로 이집트 순모기인데요. 예. 이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불임 모기를 풀어주겠다는 전략도 있어요. 이야.
네, 이거는 브라질 농업연구청이랑 브라질의 스타트업 버드뷰에서 추진 중인 일인데요. 네. 드론을 이용해서 불임 수컷 모기를 살포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드론 한 대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축구장 14배 면적의 지역에 불임 수컷 모기 1만 7천 마리를 살포할 수 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 그 일대의 모기 번식률이 떨어져서 3, 4주 안에는 모기 개체 수를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연구팀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깨알 지식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류를 가장 많이 해친 동식물은 1등이 뭐 맹수 이런 게 아니라 모기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만큼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도 많고 세계적으로 이게 심각한 질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모기 이렇게 별의별 대책이 다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모기입이 좀 비뚤어진다는 처서지만 그래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 외출하실 때는 모기 기피제를 좀 뿌려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